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리받은 전남입니다. 김봉열 교수님께서 너무 좀 과대표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고요. 오늘 그 일상의 변화와 한국 주거라는 내용으로 짧게나마 한국 주거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제목을 보니까 한국 주거사 떡하니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물리적인 변화의 그 어떤 측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송인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테고 아마 저한테 주문한 부분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런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기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일상이라고 붙였고요. 특히 일상이라는 것이 주거의 어떤 내부 공간이나 주거를 둘러싼 어떤 주거지 그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단독주택지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거는 삶의 모습, 삶의 흔적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사실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거의 슬라이드를 넘기는 수준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우선 이제 보통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거라는 것이 변화해온 어떤 흔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상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변해온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주거의 기능과 역할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거라는 어떤 특성상 과거의 어떤 전통주택에서의 생활과 또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읽을 수 있는 기능 분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그러니까 단위 주택뿐만 아니라 확장된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시 차원에까지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단독주택에서 이제 평면들이 어떻게 변화해와서 지금까지 우리의 단독주거지의 모습을 이루어왔는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한 3번 정도까지 하면 3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대상을 어떤 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2000년도 지금 한참 지나긴 했지만 90년대까지 우리의 어떤 서울 내지는 도시의 주거지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를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나 집합주택 빼고 단독주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도시한옥이 있었고요. 이 도시한옥은 전기 도시한옥, 말하자면 삼청동이나 분촌이나 이런 토지구의 정리사업이 있기 이전에 도시한옥이 있고 방금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구의 정리사업 이후에 도성 밖에 지어진 후기 도시한옥 이것들이 보통 이제 1960년대까지 지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옥이 대량으로 지어지는 상황은 이제 없게 되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일반 단독주택, 서구식 소위 말하는 양옥이라고 하는 서구식 단독주택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서양식 주택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서구식 주택들이 있었고, 과도기 어떤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택들도 있었고, 우리가 말한, 소위 얘기하는 2층집, 이런 전형적인 양옥 형태의 경사지붕을 갖는 주택의 형태들은 1970년대 정도에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이제 밀도를 높여오고 층수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한 필지에 지어지면서 그 안에 여러 세대가 살게 되는 그런 다세대 거주 단독주택으로 변화하고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것이 합법화가 돼서 거의 공동주택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띈 다세대 주택으로 변화를 해오죠. 이건 이제 좀 묶어보면은 이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주택경영회사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대량으로 집을 지어서 파는 집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지를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대량으로 집을 지어서 팔게 됐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민간 집단 건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집들이 지어지게 되는 시기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주로 서열형식 주택 위주로 지어졌고요. 이런 것들 이제 민간 개별 건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민간이 필지 하나를 개별적으로 짓는 행위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기서 끝난 이후에 여기에 남아진 필지들은 여기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변하고, 어떤 건 이렇게 변하고, 어떤 건 이렇게 변하고, 어떤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의 상황처럼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민간에서 지어진 주택들이라고 하면, 한편에서는 뭐 대한주택공사나 그런 쪽에서 집단으로 공영에서 손을 내서 지은 집단 건축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공영주택들, 뭐 신시가지에 있는 공영주택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오늘의 논의의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한옥이건 서양식 주택이건 전부 다 집장수 집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주택은 아니고, 뭐 시작은 고급 주택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시대에 대중들이 원하는 가장 그 보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들은 바로 이제 이런 민간 개별 내지는 민간 집단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거지 중에서 그러면 이 공동주택화하지 않고 아직까지 고유의 어떤 단독주택의 속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면 이때 지어진 집들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집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어떤 온전한 속성을 갖고 있는 주택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주택들은 어떤 주택이냐면 이 변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런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이런 변화는 이 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뭐 도시로 이제 인구들이 집중을 해서 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집주인들은 집주인 나름대로의 어떤 집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 살아남은 주택들은 집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갖지 않아도 되는 계층들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뭐 이런 부촌 빼고는 전부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보면 되죠. 우선 이제 일상의 변화를 설명을 드리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그 정량적인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뭐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뭐 이것보다 더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족의 변화라는 부분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구당 주거 면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과 2000년대만 비교해봐도 거의 1.5배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인당 주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주거 면적이 늘어난 비율보다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난 비율이 훨씬 높죠. 이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한 가구의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요즘에 소위 화두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또는 노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 그래프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한 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점점 늘어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담론들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주거 수준은 점점 확충이 되고, 또 주거가 변화하는 방향은 사생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점점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서로 고립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결국은 이제 소외라는 문제, 고립, 그다음에 텅 빈 집에 아무도 이제 머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방방 거주인수를 보면, 한 방에서 평균적으로 2.2명, 불과 몇 년 안 됐죠. 한 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동생과 같이 방을 쓰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80년대고요. 근데 2000년이 되면 한 방당, 한 명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주거의 어떤 그 내부에서의 밀도는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고 도시의 밀도는 그만큼 포화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상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상이라 하는 맨날 밥 먹고 자고 뭐 볼일 보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비일상이라고 하면 맨날 일어나지 않는 뭐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전부 이루어지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 이것이 도시 밖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나 여가나 산업을 위한 도시 내 공간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사적 공간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핵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아니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가 집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아마 하는 일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고 특히 설계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잠도 자는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현상이 거꾸로 집으로 들어오는 사회생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SNS나 뭐 이런 그 컴퓨터 발달로 보면은 내 방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외부와 교류를 하고 또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림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그림에 전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주거공간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일, 생로병사,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늙으면 집에서 병간호를 받다가 집에서 죽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을 전부 외부에서 돈을 주고 상업화된 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관혼상제 마찬가지죠.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에서 상을 치르고 생업을 위한 이런 일들도 집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도시공간의 기능이 사실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그 도시 내에 이런 기능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아마도 그 도시 한옥 아까 그 이제 주거의 유형으로 보면 도시 한옥이 등장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신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을 하고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위주의 생활이었고 이제 거기에 꼭 맞게 설계된 도시의 중산층들의 주택이 말하자면 이런 도시 한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간혼상제나 생로병사 이런 일들은 항상 여기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신 밖으로 빠져나간 기능은 직장, 그 다음에 생산,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가, 교육은 학교에서, 여가는 밖에 이런 다방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산업화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진행이 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경제개발 시기가 되면 그 외부에 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자들도 밖으로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극장도 생기고 교육도 그렇고 산업 생산들은 전부 집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어떤 핵가족을 위해서 지어진 집들은 이런 형태의 집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거공간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의 교류, 휴식. 그리고 이 휴식의 기능은 뭐냐면 가장들은 주로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가고 집안은 여자들의 공간이 되면서 주택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일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남성들이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족의 단란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잡지들의 그림을 보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어떤 집의 기능, 집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설명이 좀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 그 도시한옥의 평면을 보면, 문간,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 주택에 사랑채가 있었고, 안채가 있었고, 사랑채는 주로 이제 남성의 공간이었고, 안채가 여성의 공간이었는데, 이것들이 뒤에 가면은, 이런 사랑채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문간채랑 통합을 하면서, 남성들의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남성들이 이제 밖으로 돈을 벌러 나가게 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고 그 대신 여기에 세를 주어서 또 다른 어떤 수익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방이 없어지고 남성과 여성이 안방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어떤 그 통합된 공간을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죠. 그럼 현대 주거 공간의 어떤 역할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굉장히 이제 보시면 알겠어요. 돌잔치도 밖에서 하고 애기도 밖에서 나오고 밖에서 나서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산후조리원에서 또 한참 있다 오고 뭐 양론에서 늙을 때까지 뭐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집 밖에서 하는 행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집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휴식의 기능이 이제 집에 남아있는 어떤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뭐 휴식도 찜질방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교류도 이웃집 엄마도 커피집에서 만나고 한 명 과연 집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시 한옥에 더해서 어떤 삶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집으로 들어온 기능도 있어요. 재택근무도 하죠. 이런 어떤 이중성을 갖는 게 현대 주거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기능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잠도 자고 심지어 용변도 보고 그러다가 그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 그 주택 계약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식침 분리예요. 굉장히 이제 위생적이지 못하고 그 정근대적인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식침 분리를 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를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은 전부 이제 근대적 주거 담론들에서 나오는 논의들이고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방 하나의 기능 하나. 이제 기능이 정해지면 거기에 정해진 기능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기능에 따른 다양한 공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공간의 넘침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과거에 공간의 이름은 사용자에 따라서 공간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안방, 안대청, 건너방, 옷방 이렇게 되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혼재되다가 지금은 기능에 따라서 침실, 여가, 뭐 거실, 식사실 이렇게 이름이 변하고 가장 큰 변화는 안방에서 부부 침실로 변했다는 그런 현상과 안방이 여자들의 공간이었다면 통합된 그 어떤 공유의 공간으로 변환했고요. 그 한동안 이제 그 안방이 부부 침실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에서 밥도 먹고 또 부부 침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가족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또 어떤 공동생활 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다가 현대 그 안방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부 침실은 이런 낮에는 텅 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대청이 입니다. 대청에서 여러 가지 그 집안의 공적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과도기에서도 대청이 굉장히 다양한 또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뭐 냉장고를 거실 한켠에 놓기도 하고 TV도 보고 숙제도 하고 가사일도 하고 이런 다기능 공간에 어떤 혼재된 모습이 있었다가 지금은 거실은 거실로서의 역할만 하는데 이 거실이다 하더라도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인 공간들이 어떤 주거 수준의 합충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그 수준이 높아지고 또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거실은 거의 텅텅 비어있게 되죠. 도시 단독주거지에서는 보면은 어떤 내부와 외부의 경계들이 굉장히 모호했고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어떤 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이후 상태 그 굉장히 주거 공간이 개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개방이 안 되더라도 어떤 자기 주거 생활이 그 주거 공간 외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거 공간 내에서도 가족과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했고, 사생활은 거의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사생활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 주거의 어떤 단위 공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핵가족만으로서의 어떤 수입통이 되고, 그 주거 공간 내부에서도 부모의 공간과 자식의 공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이 되면서 개인 공간이 확보되고, 더불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공간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교류하거나 그런 일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죠. 과거에는 골목까지 만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부터 개인 공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층위가 있어서 공적 공간부터 사적 공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마을 골목이나 마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이 과거의 어떤 주거지의 구조를 보면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종종 그거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어떤 관혼상제, 생로병사 이런 거는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가족 개인이 혼자 치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럼 지금은 돈을 주고 상조회사에다 부탁을 하면 이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일을 치를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전부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결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티가 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죠. 가운데 공간이 텅 비었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사실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상업화될 그런 마당에 이런 부분은 거의 이렇게 어떤 공허한 공간으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길에서 애들도 놀고, 심지어는 길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커뮤니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구조만 봐도 외부 세계와 이렇게 열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폐쇄적인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도시화동 주거지에서도 이런 중간적인 영역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도시화동뿐만 아니라 근대 어떤 그 양호, 그 근대 주거지에서도 보면 이런 길거리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에서도 이게 주거 면적이 작다 보니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이게 원하지 않던, 강제적이건 유도적이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일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안방에서 TV도 보고 다 열려있는 공간이었죠. 거실에서 이렇게 한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의 어떤 그 이상적인 거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2000년대 이후의 거실의 모습은 이런 모습도 사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TV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방에 하나씩 있고 컴퓨터를 보고 하니까 모여서 TV 볼 일이 없는 거죠. 거리에서 할 일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현대 주거공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룸에 성장하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아이들도 이렇게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 경계는 굉장히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바깥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주생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단독주택의 평면을 잠깐 빨리빨리 보시면,
원래 이제 그 박길룡이라는 그 건축가가 일제강점기 때 그려놓은 도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정식 이제 재래식 한옥의 형태이면서 이렇게 마당을 둘러싸는 이런 횟집 형태의 분산된 동선을 갖는 내향적 구성과 그 다음에 집중식이라고 해서 서구식 주택이면서 겹집 형태이고 집약적 동선을 갖는 이런 현관이 존재하는 내향적 구성의 대비를 이렇게 보여준 그림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지의 모습은 이런 형태에서 점차 포화 상태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내향적 주거를 변화하고 그러면서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면서 층수 또한 높아지는 현상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봉은동, 용두동 그 당시 개발된 새로운 시가지고요. 이것들이 아까 송 교수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그 토지구의 정리 사업에 의해서 격자형으로 단독주택을 짓게끔 개별적으로 필지가 분할된 지역들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구조 자체는 그 서구식의 어떤 그 구조나 재료를 많이 따랐지만 도시 한옥의 유형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평면형을 볼 수 있었죠. 마당을 둘러싸는 기역자와 디귿자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 색방을 주는 형식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도 이제 점점 겹집화가 진행이 되는데 필지가 있으면 이렇게 기역자나 디귿자의 원형에 거실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소위 키역자형 평면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당을 점차 이렇게 잠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색을 줄 수 있는 단칸방의 형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로 진행이 되면 이 평면 자체는 점점 더 자유스러워지고 겹집화는 더욱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규모도 증가하고 그 주거 규모의 증가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정량적인 그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점차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거의 어떤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 셋집도 면적을 더 늘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쪽에 셋집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층에 셋집을 드린다든지 2층에 셋집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주택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1970년대가 되면 이게 다층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80년대에 이런 그 서양식 도시 단독주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단독주거지는 점점 포화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셋집은 2층에 배치하거나 지하층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셋집을 점점 더 많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셋집들을 드리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1층과 2층에 4집이 살기에 설계된 그런 주택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에 보시면은 1층, 2층으로 셋집과 주인집이 나눠져 있지만 가운데 공용으로 계단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생활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85년도가 지나면서 이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합법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방향으로 계단을 두라 해서 변화하는 게 이제 점차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층, 지하층, 2층이 따로따로 한 세대씩 변화하는 그런 그 다세대 주택으로 변화하고 세대가 이제 적층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하나, 또 2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한 층을 지하, 1층, 2층, 이제 나아가서 3층, 4층까지 쓰는 그런 독립적인, 셋집이 독립적인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주거동 공용 공간을 형성을 하게 되죠. 각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공용 계단들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보면 유형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의 계단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 모습은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 필지를 분할했던 이런 땅들에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차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진행하면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고 필지는 단독주택인데 형태와 유형은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으로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이 경계조차 모호한 그런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점점 더 포화 상태가 되면 옥탑에도 집을 들이고 땅을 꽉 채워서 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일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거죠. 2000년대에 들어온 현상들은 이미 8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한 번 더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원룸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한 건물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살게 배치를 한 그런 그 형태들을 볼 수 있고, 뭐 원룸형, 투룸형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집합주택과 같은 소위 빌라라고 하는 주거 유형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주마가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지금 그 대상지가 아마도 일부는 60년대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30년대에 머물러 있고, 40년대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거는 80년대 형태에 머물러 있고, 여러 가지 그 역사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어느 부분에서 멈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그 설계 공모안에서 담아내야 될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